감사합니다. 강의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통찰력이 있는 아이, 명철한 아이, 이런 아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IQ하고 평균 IQ하고 한국인의 평균 IQ하고 이 통계로 낸 우스갯소리와 같은 그런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유대인 평균 IQ는 90점대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평균 IQ는 100점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약 7점 내지 9점 그 사이에서 IQ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키웠던 아이들 중에서 한 명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입장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룬 업적을 대표해서 상을 받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90명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머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배우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얻은 학문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 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유대인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세 차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세상은 어떻다 라고 느끼고 대하는 그런 순간이 언제쯤 될까요?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봐도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물어볼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아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어렸을 때서부터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에 얹혀놓고 아이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 늘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대하는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얘야,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은 베일에 쌓여 있단다. 이 세상은 쌓여 있단다. 들추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감싸져 있는 세상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기 위해서 배워가고 공부해 갑니다. 그 덮여져 있는 그 천막이요, 또 천이요, 그것을 제껴내야지 세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을 보는 방법으로서 이 배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베일에 쌓여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민족이,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생각될 정도인데 유대인의 특별한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알던 모르던 부모님은 아이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살기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감추어 있다. 내가 살기에 너무너무 넉넉한 곳이다. 무엇이든지 풍요롭다. 단지 그것을 내가 찾는지 못 찾는지에 대한 선택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내가 살기에 보고이다. 보화가 가득한 창고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놀랍죠? 아이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얘기를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싸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세상은 그렇지만 어디든지 아주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런 보고이다. 내가 그 보고의 키만 열면 그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제 배워가는데 그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나와 세상은 넓어집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넓어지고 또 나와 세상은 열려지고 꽉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나와 세상은 무엇인지 보화로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도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요. 그것이 아주 위대한 학문도 아니고 대단한 진리도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유대인 아이들은 넓은 세상을 보고 열린 세상을 보고 또 채울 수 있는 세상을 또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신도 열려지고 자신도 넓어지고 자신도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얕고 넓은 배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의무 교육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배움이 있는가 하면 깊고 좁은 배움이 있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 그 한 웅덩이만 파는 것입니다. 깊은 배움이 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전문 공부가 아닌가, 전공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장 멋있는 공부 중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면 깊기도 하지만 넓기도 한 배움, 그러한 공부가 실제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깊고 넓은 배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공부를 자꾸만 시키고 또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깊은 바다, 넓은 바다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라, 고기를 잡으라 하는 입장에서 아들과 딸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00세 인생 시대라고 보면 25년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25년, 25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고 하면 특별히 아들들은 더 그렇습니다. 100세 인생의 4분의 1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잘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배움은 20세기의 배움이었습니다. 지금은 25년을 배우고 100세까지 또 더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기간이 25년입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고서 졸업을 하던 날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하 말씀으로. 이제 자네가 공부를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닐세. 이제는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이지 공부와 이제는 인연을 끊어도 되는 것이 아니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부 더 할 마음, 이제는 배우지 않아도 되겠다, 배울 것도 없다, 그렇게 자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교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25년 동안 참으로 쉐마와 더불어 좋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아무 부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더 깊은 공부 하는 그러한 공부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가 쭉 진행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참 불행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우는 그 아이들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각자 다른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흙수저, 철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래서 수저론이 인생의 운명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한때 왁자지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그러한 배움에도 차이를 느끼면서 태어나고 배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배움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고요? 배움의 목표가 모든 부모님이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들 이과야? 그러면 의사가 돼야지. 우리 아들 문과야? 그러면 판검사가 돼야지. 이것이 배움의 목표가 되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그 아이의 소명에 대해서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높은 목표, 한 아이에게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꿈도 꾸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자기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목표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방송 후기 그리고 여러 신문에서 반응들이 각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참 8살짜리 아이인데요. 참 잘해요. 외국어, 발레, 바이올린, 미술, 손 대는 것마다 극찬을 받는 8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그 기사가 여전히 남아있고 방송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니는 학원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뜬히 해내는 것입니다. 거뜬히 해내서 손 대는 것마다 학원 다닐 때마다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살 아이의 마지막 멘트,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멘트에 많은 시청자들이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어머니가 이 아이 이름이 세윤이인데 이 세윤이를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기는 그 짤막한 그 거리, 짤막한 시간에도 아이가 차를 타면 어머니가 차 안에서 틀어주는 소리가 있는데 노래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고 중국어 듣기 오디오를 틀어줍니다. 아이는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어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혹 집안에서 아이들 또래, 자신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하듯이 TV를 조금 보려고 좀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거 한 번만 해봐 하면서 세윤이의 행동을 단호하게 통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윤이가 일주일 살아가는 모습을 방송이 다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자기 방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는 동료 따라 부르다가 그냥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실제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가줍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기특한 아이의 마지막 말이 참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제작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윤 양과 더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나는 조금 힘이 드는데 가족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힘이 듭니다. 가족들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자기가 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짬새도 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기 자신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은이를 학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세은이를 공부시키는 이 방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가 공부한 방식대로 딸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이 모두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할머니께서 아주 크게 후회하셨다고, 할머니께서 자기 딸을 그렇게 공부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이제 이 손녀가 자신이 딸에게 그렇게 공부시켰던 것을 고스란히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에 있었던 방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훌륭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소화해 내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서글픈 우리의 대한민국에서의 살아남기, 공부하기, 배우기, 이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에 대한 이 지성 공부, 통찰력, 식별력, 인식력, 이렇게 공부 자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공부 자체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들어야 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꼭 이해하시고 동의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들도 인격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인격적인 30대, 40대로서의 어머니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10대에 이르기 전에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10대에 이르러서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나이에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좋은 것도 알고 선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다 이렇게 모두 다 아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 코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이 움푹 패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인중이라고 하죠. 인중. 그래서 이게 퍽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패였고 무슨 역할을 할까요? 참 별다른 것을 물어보죠. 그런데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탈무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인중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재미난 대답을 합니다. 콧물이 흘러내릴 때 섞이지 말라고 나누기 위해서 인중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재미나군. 실제로 그럴 것 같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탈무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기 40일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당, 하나님의 킨더가튼, 유치원입니다. 태어나기 40일 전에 아이들이 다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서 머무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화이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신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날까지 40일 동안 머무는데 그 40일 동안 세상에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의 온 지식을 다 배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 70가지 되는 언어들을 다 배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놀라운 지식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셔서 아이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나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의
땅으로 내려보내면서 천사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40일 동안 이 천국에서 배웠던 지식과 언어들과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면서 천사가 손가락으로 아이의 인중 부분에 갖다 꾹 눌러준답니다. 쉿, 조용히 해. 발설하는 거 아니야. 그런 입장에서 꾹 눌러준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마다 인중이 생기는데 그 인중은 천사의 손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지식들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 무엇이 있었는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것 발설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한 가지 단초를 제공합니다. 뭐냐면 아이들도 이미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세상의 역사를 배우고 세상의 것들을 배워서 그 알매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그 나이 대에 알아야 될 것들은 다들 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재미나죠? 근데 실제로 학문적인 기초도 이 말씀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도 있습니다. 자아 확립, 나는 언제 나다라고 하는 자아 확립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자기 인식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생후 1년 전후이다. 와, 그렇다고요? 예,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전후면 이미 자기 인식이 가능하답니다. 이는 유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를 관찰해서 밝혀졌다. 자기 얼굴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은 엄마로부터 나의 독립을 의미한다. 2세가 되면 2살이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고 느끼며 세상을 알고 있다고 여긴다. 이때부터 독립성을 싫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교육학 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각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아 발달, 내 자신이 나는 어떻게 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아 발달감, 자신에 대한 견해 및 인식의 발달로서 유아기 말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의 절정을 이루고 자아 발달에 대한 감각이요. 그것은 유아기 때서부터 시작돼서 청소년기의 절정을 이루고 노년기에까지 진행되는 전 생애적 과정이다. 아동 초기에는 자신의 외적 특성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자아 발달이 시작되고 유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로 갈수록 자신의 내적 행동과 상태에 관한 묘사를 조직화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되고 추상적인 자아 발달이 이루어진다. 교육 심리학 용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아이 1살 지나면 그 아이는 이미 나에게 종속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개별 독립 체로서의 인격 체로서의 내 아이입니다.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서 재미난 영화 하나 있더라고요. 9살 인생. 9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한 3학년, 4학년 됩니까? 근데도 9살짜리가 인생 살아간다고요. 9살에도 인생입니다. 그런 영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패러디가 많이 생겼는데 또 유사한 유의 동영상들,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살 인생, 7살 인생 그런 책도 있고 그런 또 영상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무슨 인생살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이미 3살, 5, 7, 9 다 각각의 단계마다 그 아이는 인격체로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보장시켜 줘야 됩니다. 통제하지 마시고 억제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줘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아이를 믿는 부모가 지지해주는 표현입니다. 표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아동 권리 선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체로서의 그 존재를 인정해 줘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세계 아동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1원칙, 아동은 이 선언에서 언급되는 모든 권리를 누려야 된다. 원칙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안에 세세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 아이가 누릴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돈도 안 벌어오는 우리 아이, 여전히 엄마 밑에서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있는 이 아이가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시키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뿐이죠. 아닙니다. 이 아이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가장 큰 권리는 행복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권리 선언에 이 원칙 보겠습니다. 아동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제7원칙이 중요한데, 아동에게는 최소한 기초 단계의 의무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에게는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놀이와 오락은 교육과 똑같은 목적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와, 뭐라고 말을 하는 중에 있습니까? 놀이가 배움이고 공부가 배움이고 놀이와 배움이 동일한 것이다. 똑같은 목적에서 관리되어야 된다. 아이들은 뛰어놀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이에게 행복하다면 그쪽 길로 부모들이 이끌어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온 지 거의 60년이 다 됩니다. 이 아동 권리 선언이 1959년에 국제연합회에서 제14차 총회에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은 기회 때문에 핀란드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였습니다.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고, 또 우리 여행 안내자가 이야기해 주는 핀란드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속에서도 참 아이들이 부럽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식 공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었던 적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핀란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니면 핀란드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검색어를 집어넣고 확인해 보면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핀란드에 대해서 광고를 내는 듯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네 번째 나라입니다. 온 세계에서 네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7살 이전까지 해야 될 공부가 없습니다. 7살까지는 이전까지는 공부할 게 없어요. 놀아야 돼요. 초등, 중등 과정에 숙제 시험 없습니다. 초등, 중등 과정에 상대평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일주일에 20시간만 수업하면 됩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의 수업 방법은 액션 러닝입니다. 16살에 가서 처음으로 학력 차별을 해결하는 시험을 딱 한 번 봅니다. 평균치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에 모자르는 아이들은 특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특별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그 요구사항 선까지 올려줍니다. 그러한 공부를 시킵니다. 이런 나라의 핀란드 과학 분야에서 점수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읽기 분야에서 점수는 2등이고 OECD 전체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서 그랬습니다. 네, 수학 점수도 2등입니다.
아주 놀라운 성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PISA라고 하는 PISA라고 하는 세계 학력 측정 기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 PISA에서 발표한 학력 지수에 대한 평가를 쫙 내서 발표를 했는데 1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지요? 네, 이게 비록 한 해 특정한 해에 있었던 결과이지만 그 해에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1등이었습니다. 학력 평가가. 읽기 능력 539점 1등, 수학 점수 546점 1등, 과학 점수 538점 3등. 그래서 총체적으로 1등입니다. 5점 나왔습니다. 1등, 1등, 3등에서 5등이 나왔습니다. 5점이 나왔습니다. 핀란드 아이들이 읽기 2등, 수학 2등, 과학 1등 해서 2점, 2점, 1등에서 5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핀란드 아이들의 수능 평가, 성적 평가가 동일하게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점수는 동일하게 1등으로 나왔지만 핀란드 아이들은 학습 효과적인 입장에서 96.6%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알고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또 가르침을 얻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이 지식, 그 성적을 우리나라는 65.4점인데 24등인데 우리나라 학생이 공부해서 그 1등에 오른 그 과정이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1등에 올랐다고 하면 핀란드 아이들은 아주 쉽게 그 1등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공부하는 효율 지수가 다른 것입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합니다. 스스로 공부합니다. 떠들면서 재미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1등 성적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조용히 하는 가운데 외워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효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만으로는 1등 똑같지만 효율화 지수를 비교했더니 핀란드는 1등, 우리나라는 한참 뒤떨어져서 24등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점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3개 내지 5개의 나라 언어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 시간 대부분은 수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친구들과 더불어 창의적인 오후 그룹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집을 하나 만듭니다. 그 안에는 많은 공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재를 다듬고 깎고 그다음에 각도를 맞춰서 각을 이루는 지붕을 만들고 이것이 다들 수학 공부, 과학 공부, 화학 공부, 그다음에 협동 공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오후 일과가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학습 성과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실제 몸으로 체험에 체득해 가면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부러운 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3개 나라 내지 5개 나라의 말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러운 점입니다. 아이들이 떠든다고요? 떠드는 것, 토론 능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요? 소통 능력을 키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핀란드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떠든다고 보고 논다고 보고 아이들을 또다시 가둬놓습니다. 이걸 하나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그 시간조차도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의 공부를 더불어 가면서 스스로 탐구하면서 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이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네, 행복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정말 다른 우리 부모들이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인격적인 존재이다. 두 번째,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나라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교수님 수가타 미트라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못 사는 빈민가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이 있는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담벼락에다 구멍을 하나 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담벼락에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은 모니터 하나가 딱 들어가는 그러한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 키보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만져도 또 도난당하지 않도록 키보드도 이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키보드 박스 안에 집어넣고 또 이 모니터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딱 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라, 가지고 놀라 하고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Hole in the Wall이라고 부릅니다. 벽에 설치된 구멍. 근데 그 구멍 안에 모니터가 있고 밑에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델리 빈민가의 건물벽에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아이들은 3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컴퓨터 조작법은 물론 인터넷 사용과 기초적인 외국어를 습득해서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낸 것을 하나 둘 공유해 가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척해 나갑니다. 계속되는 기사입니다. 영어조차 모르던 아이들은 이후 다시 만난 미트라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좀 더 빠른 프로세스와 좋은 마우스가 필요해요. 배워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학습이 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몇 회 전에 가드너 앤 카펜터라고 하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엉망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존재로 아동기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예측 불가한 세상에서 아이들 스스로 혁신하고 창조하고 생존하게 만든다. 과도한 억제와 계획이 오히려 아이들의 이런 능력을 제한한다. 팀에게 주어진 제품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단순히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수학과 물리를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동시에 자신의 창조성, 자신감, 기획력, 호기심, 더 나아가서는 협업과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학교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도의 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험과 실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개별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독려하면 아이들은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기획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공동작업을 통해 소통의 능력을 배운다. 우리는 아이들의 창조 능력과 협업 능력을 믿는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내 아이는 창조 능력이 있고 협업 능력이 있어서 그가 친구들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일에 성공할 겁니다. 믿어주시고 또 일을 만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욱 빨리 크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